PPP 대출은 발권의 사회화죠. 생산의 사회성, 국가의 사회성, 기업의 사회성, 경영의 사회성, 생산의 사회성. 지금 PPP 대출 같은 거는 발권의 사회성입니다.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발권의 사회성이 없어요. 발권 자체는 사회적인데, 발권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회적인데, 공적인 건데, 만들어진 돈이 가는 방향이 사회성이 없어. 그리고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뭘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이 얘기도 했고요. 2재명 후보 얘기도 좀 했었고, PPP 대출 관련해서. 아침에 그 마이클 샌델, 그래 그 얘기는 해야겠네. 마이클 샌델과 이재명 대담, 그거 보신 분 있어요? 재밌던데. 여러가지 소동 때문에 마이클 샌델과 이재명 대담, 그거 다 봤는데요. 무지무지하게 재미있으면서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이재명한테 화난 건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이 정말 수준이 있다. 왜 화가 났고 누구한테 화가 났냐? 마이클 샌델한테. 이 도라이는 좀 심하고, 오글거리는 거는 뭐 명성 때문에 그렇게 오글거리는 일이 생겼다는 건 그런데, 마이클 샌델이란 사람이 얼마나 부실한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막판에 가가지고 막 화가 막 치밀더라고. 저런 사람이 그 마이클 샌델보다는 이재명이 100번 더 나아요. 이재명한테 화난 건 없고, 그 대담에서 물어보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럼 마이클 샌델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이클 샌델 책을 읽고 마이클 샌델 그 대담을 보면은 사회의 불평등 문제,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통역은 아주 잘했는데 뭘 통역이 뭘 버벅여요. 어차피 그거 차분하게 한국어로 말해도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건데 뭐. 통역이 버벅거려서 동시통역이라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그거 그대로 한국어로 마이클 샌델이 말했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언어 표현 방법이 다르니까. 제가 그대로 미미킹 흉내내게 볼까요? 영어도 그대로.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왜 그 동시통역이 힘들고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냐 하면 이런 거예요. I think that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focus on the fact that we should be able to help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the pressure of the system where the poor can have any benefits from the society. Stand up for themselves by means which we can provide for now.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비비비비 꼬는 비비비비 꼬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어요.
말 시작하기 전에 비비비비비비 꺼서 I think that we all should help people feel that 아직도 말이 시작 안 됐어. 그걸 통역을 다 성실하게 하니까 못 알아듣죠. 그 여지가 없어요. 즉 불평등 구조에 대한 지적은 이재명이나 그 샌들이나 다 공감하는데 그래서 웃자잔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면 마이클 샌들이 유명해진 건 이명박 덕이죠. 한국에서. 미국 가면 마이클 샌들 잘 몰라요. 관계대명사와 오형식 문장이 뭐 막 고여있는 그런 영어인데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아무런 새로 얻을 게 없다고요. 꼰대다 이 말이에요. 꼰대쌤 샌들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담에서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마이클 샌들의 사상에 없어요. 주로 능력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메리토크라시. 그 마이클 샌들이 제 표현 세배간 사람 아닙니까? 능력 확정, tyranny of merit. 제가 말한 저는 메리트 티런이라고 한 거. 거들은 피우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결론이 뭔지는 저는 알아요. 맨날 공공선, 덕성, 함양입니다. 잘하자 이 말이에요. tyranny of merit. 제가 말한 저는 메리트 티런이라고 한 거. 거들은 피우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결론이 뭔지는 저는 알아요. 맨날 공공선, 덕성, 함양입니다. 잘하자 이 말이에요. 말은 너무너무 유리하게 잘하죠. 공공의 선. 결론이 항상 이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제가 마이클 샌델을 대신해서 대담할 수 있어요. 유교적이에요. 기독교 내가 모르긴 몰라도 마이클 샌델이 기독교적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공공선 그게 뭔가를 얘기를 정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공의 선이 아니고 그게 공의 선이 아니고 공동선일 거예요. 공동선. 공동선이에요. 계속 그 번역을 아니 채팅에서 다르게 하던데 공공의 선이 아니고 공동선이에요. 커먼 굿일 거예요 아마. 그 철학이 그래요. 공동선, 공동의 선. 그게 뭔데? 하여간 공동선. 공동선이 뭔지 알고 싶으세요? 공동선이 뭔지 알고 싶으시죠? 네, 마이클 샌델 정리해 줄게요. 공동선이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모여서 공동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아니, 돈 10원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언급하는 불평등, 불공정 문제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뭔가를 기대하면서 대담을 했는데 공감은 서로 할지언정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공정이 무너지고 불평등한 거에 대한 얘기 서로 공감은 할지언정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재명은 모르죠. 제가 그 시작할 때 마이클 샌델 선생 팬이라고 책 많이 읽었다고 그럴 때 살짝 웃었어. 아니 낀데 알긴데 그 마이클 샌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득하게 읽을 시간이 없었을 낀데 그거 다 읽었으면은 이런 대답 안 할 텐데 모르겠네. 뭐 이런 생각.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의적으로 마구 쓰는 말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이 세 단어의 개념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각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마이클 샌델 책 두께에 눌렸다고요. 그게 무슨 두께입니까? 마이클 샌델 책 뭐가 두꺼워요? 책이 두꺼우려고 하면은 이쯤은 돼야지. 책이 두꺼우면 이 정도는 돼야 두껍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잘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이번에 대담하는 김에 대담 방송 있었던 김에 마이클 샌델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 개념들 그리고 마이클 샌델, 존 롤스 그리고 학문에서의 전제가 되는 인간관 그런 얘기. 허명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그리고 미국의 한계 안에 있는 거고요. 쉬워. 자,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롤스가 아주 훌륭한 철학자인 이유를 한 줄로 쓰시오. The Theory of Justice, 정의론. 존 롤스 선생님이 정말로 위대하고 훌륭한 철학자인 이유를 한 줄로 써보세요. 난감하죠? 그쪽도 뭐 장난 아니거든. 근데 이제 존 롤스에 대해서 길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1시간, 2시간 강좌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을 텐데 한 줄로,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훌륭한데 뭐라 했는데 한 줄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도움을 주는 것은 정언명령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복지가 선이다. 이 당연한 걸 복지는 하늘의 뜻이다. 이걸 이따만큼 두껍게 정리하신 분입니다. 복지는 하늘의 뜻이다. 복지는 천명이다. 이걸 말씀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죠? 완전히 현명한 사람이죠. 요새 그 얘기를 했으면 멍미 그러겠지만 전후에
그래서 정의론이 1971년에 나왔는데 복지는 천명이다, 하늘의 뜻이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거를 논증을 했어요. 논증을 그냥 자기가 그렇게 느껴서 느낀 걸 쓴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체계로 논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존 롤스의 책이 1971년도에 나왔나? 이게 전 세계에서 복지가 제대로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복지 각 잡을 때예요. 그 시기가. 그래서 그 시대의 기운을 또 담은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지가 천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인간을 전제를 했어요. 국적과 인종과 모든 제한 조건들을 다 유보한 그런 인간을 전제하고, 평균적 개인을 전제하고 모든 국가적 계급적 규정으로부터 벗어난 추상적인 개인을 설정해 놓고, 보통 이제 잘못된 재수없는 신고전파 경제학 이런 거에서 보통 그런 합리적 개인 모두가 똑같다고 설정하잖아요. 당신이 생산자이고 소비자이고. 느낌 오십니까? 똑같은 개인,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고 전제하고 학문을 펼치잖아요. 경제학, 우리 배우는 주류경제학은 사람은 똑같이 가격이 싸면은 동일한 품질일 때 가격이 싸면은 그 물건을 산다. 또 사람은 다 똑같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 등등등 모두 똑같은 경제학적 합리적 선택이론, 합리적 선택을 하는 동일한 인물들이라고 다 설정을 하지, 개인과 그룹의 차이를 다 없애버리죠. 예. 근데 그거하고 롤스가 생각한 최후까지 물러선 개인하고는 다른 뜻인데, 그런 규정을 다 없애버리고 양보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어떤 사회든 그 사회의 최약자에게 우선적인 케어가 가야 된다. 그게 너무나 정당한 이유, 이걸 쭉 논증하신 분인데, 샌델은 그걸 비판한 거예요. 샌델은 사람이 똑같지 않다. 누가 모르나? 즉 칸트가 이야기한 바와 같은 보편적 정언 명령을 찾아내기 위해서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 타당한 입법의 원칙에 맞도록 행동하라.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후퇴하고 양보한 개인을 설정해서 이렇게 복지가 필요함을 논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에 기반한 보편 복지론, 철학적 자유주의요. 근데 샌델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공화주의를 이제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좋은 걸로만 알아들을 텐데, 공화주의를 강조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시민이 시민이라고 시민이냐, 이게 있어요. 공화주의의 긍정성이 리퍼블릭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공화주의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냄새.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묘한 긴장 관계에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시민이 시민이라고 시민이냐, 다 똑같은 줄 아냐. 시민의 질적 차이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말씀드려야겠다. 그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만들어진
세상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적 독립이 되지 않은 자는 국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화주의적 사고의 일단이에요. 누군가에게 완벽히 의존하는 경제적 삶을 살면 그 사람의 공적 견해의 독립성을 믿을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포괄적인 민주주의가 아니고 국정 참여의 권리가 시민 중에 일부에게만, 우리도 그런 공화주의 전통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10살짜리 13살짜리 아이들에게 투표권을 안 주잖아요. 성인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공화주의적 사고가 반영된 거예요. 공화주의적 사고 알고 보면 우리도 공화주의적 사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측면이 있어요. 맞잖아. 국민이 국민이라고 다 똑같은 국민이냐? 너희들은 우리한테 용돈 받아서 완벽하게 의지하는 존재인데 얼라들이 무슨 투표권을 가져? 이게 우리 헌법에 밑에 깔려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근데 그거를 연령이 아니라 덕성으로 바꿔서 생각해봐요. 덕성. 샌델이 얘기하는 덕성. 시민들이 그 미국 시민,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시민들의 품질을 따진 거예요. 시민들의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타락한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사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의 모든 강연을 보세요. 마지막에 결론이 뭔지.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선, 모두에게 좋은 것, 공동선이 뭐냐? 골 때리는 동법 한복인데요.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 보는 것. 얘기가 빠꾸예요. 허탈한 이유가 그겁니다. 마이클 샌델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보세요. 우리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서로 시민적 덕성을 키우고 시민적 정치적 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깨시민론이에요. 깨시민론. 마이클 샌델이 깨시민론입니다. 깨시민론. 네. 시민이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참여하고 노력할 때 공동선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랑 참 맞는 철학자일 수도 있고요. 착한 임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엇이 착한 것인지 선의 가치를 함께 논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담 마지막에 이재명이 계속 요청했어요. 한국 사회에 그리고 세계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아주 진지했어요. 이재명 말을 다른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솔직했어요. 내가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내걸긴 했는데 이게 진짜 될까요? 라고 질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걸었는데 그게 과연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 넉넉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민망하더라고. 아니 그럼 그런 자신이 없이 그걸 왜 물어봐 샌들한테. 본인이 더 신념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본인 주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똑똑한데 놓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동문서답, 전환적 공정성장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결하면서 인류가 앞으로 진보할 수 있을까요? 그걸 물었거든요. 나는 답이 뭔지 알았지. 대담 방송 볼 때. 시민 특성을 함양하면서 시민들이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참여해야 된다. 그 얘기 할걸?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 그대로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미래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유명하기만 하고. 이명박 때문에 한국에서 졸라 유명해요. 걔는 왜 휴가 가면서 마이클 샌델 책을 본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마이클 샌델이 미국에 의미가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불평등 기제의 작동 엔진이 교육이다. 이거를 분명히 얘기한 거. 불평등의 확대, 특히 미국에서 불평등 확대의 작동 엔진이 교육이라는 기제를 통해서이다. 그거 하나.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미국 공립 학교, 사립학교 차이, 그리고 아이빌리그 주립 때 미국 공교육에 미국 정부가 투자하는 돈 등등등. 그리고 미국의 이제 자산 계층이 어떻게 불을 일겼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는 아주 쉽게 미국적인 불평등, 21세기 미국 불평등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부자가 돈만 많고 졸부고 무식하고 땅 장사나 해가지고 강남 복부인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뭐 선비는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었잖아. 이제 미국과 한국 공이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나. 말 잘하고 똑똑하고 가방끈 길고 돈 많고 사회의 부의 상위 1%나 5%를 형성하고, 그게 불평등의 컬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릎을 탁 치셔야 됩니다. 불평등의 작동 엔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불평등의 작동 기제, 옛날에는 자산을 통한 직접적인 그거였는데 이제는 자산에 근거하긴 하지만, 최초의 자산 차이에 근거하긴 하지만 그 자산을 어디로? 교육으로 돌려서 교육 투자의 차이로 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새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눈치 깐 거죠, 마이클 샌델이. 한국도 여러분이 다 느끼실 거고. 부의 전승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부의 전승 방식. 부자들이 다음 세대로 부를 물려주는 방식이 학벌과 자산, 아비티스 뭐 이런 것들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폐 자본 또는 자산만 물려줬는데 이제는 상징 자본, 문화 자본까지 다 함께 넘겨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가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라는 겁니다.
그걸 정당화하는 겁니다. 불평등의 정당화 기제예요. 이제 느낌 오죠? 문화자본 상징, 문화자본 같은 것이 바로 이 학벌과 관련된 건데, 돈과 땅, 자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방해가 있으니까, 제도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졸업장을 통해서, 학벌 투자를 통해서 부를 넘겨주는 새로운 방식을 택했으므로 그걸 정당한 것으로 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메리토크라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능력주의.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동시에 똑같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평등하게, 공정하게 시험을 치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재작년에 그 이른바 검찰 쿠데타, 이른바 조국 장관 그 사태가 터졌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공무원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이 공정하게 시험을 친다고 생각하세요? 네. 공무원 시험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똑같이 시험을 치러 오더라도 한 놈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틈틈이 책 보고, 알바하는 틈틈이 공부하다가 오내고, 다른 한 놈은 노량진 고시학원 학원가 옆에 좋은 오피스텔 딱 잡아놓고, 학원 강의 딱 들으면서 24시 풀로 그 동네에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고시 공부해가지고 그 시험장에 도착하였는데, 그게 어떻게 공정하냐는 거예요. 그 인국공 사태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절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시험 스타트, 시험 시작 종이 울릴 때 그때부터 공정을 따지니까. 근데 그게 학벌이 어떻게 부의 전승으로 연결되죠? 학벌은 고소득을 보장하고, 고소득은 거대한 금융 접근권을 보장해서 결정적인 시기에 자산 투자 레버리지를, 지렛대를 가능하게 하여 또다시 자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불평등의 구조죠. 어떻게 학벌을 적은 돈으로, 자기 돈을 직접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상속세 좀 두들겨 맞으니까 공부시키는 데 돈을 투자해서 그 돈으로 학벌을 만들고, 그 학벌로 고소득의 커리어를 만들고, 그 고소득의 커리어는 대출의 가능성과 대출의 규모, 저금리, 이게 다 되도록 만드니 정보, 자산 투자 정보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많이 얻을 수 있으니 그 두 개를 결합시켜서 자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유산을,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 힘으로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게 되었더라. 참 자기 능력으로 저렇게 독립한 내 아들, 딸을 보니 참 자랑스럽다. 이런 세상 구조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릎이 막 아프시죠? 그러네. 거대한 의미에서의 편법 증여죠. 반칙적 증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지 힘으로 이 자산가 아버지보다 더 큰 아파트,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이렇게 주변 친척한테 자랑할 수 있다는 거. 아마 대한민국 부자들, 노인들, 어른들의
제일 로망이 그걸 거예요. 학벌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자산, 유산을 만들어주는 거.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지 피부로 민중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경쟁하잖아. 부잣집 아들, 부잣집들끼리 경쟁하잖아. 아들내미가 공부 안 하면 속이 디비지잖아. 예, 아들내미가 그 아버지 엄마의 뜻을 모르고 편법 증여, 우회로 증여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속이 디비지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고 한국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벌어진 일. 미국의 부의 차이가, 게다가 미국은 더 심해서요.